요거는 좀 감추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년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이런 사안이 하나도 없는 채무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제금이 100만원까지 높아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계좌 내역입니다.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 법원에서 잡고 조질 거는 계좌 내역밖에 없잖아요. 뭔가 조사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이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타당한 일인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잡고 조사할 내용이 계좌 내역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돌이켜서 그 채무자 옆으로 가볼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썼던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말 채무를 탕감해줘야 될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논점은 전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썼던 카드 내역이나 나의 계좌 내역을 전부 제출을 해야 돼요.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내역들이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채무자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국민은행 거는 제출할 수 있는데 우리은행 계좌 내역은 제출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좀 감추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썼던 카드 내역하고 계좌 내역은 원칙적으로 빠짐없이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좌 내역에서는 최근 1년간 100만원 이상 사용했던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근 1년만 문제가 되고 그 앞에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1년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닌데, 다만 개인회생 재판을 했을 때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최근 1년치예요. 오늘이 만약에 6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작년 6월 1일부터 오늘 6월 1일까지 1년 동안 내 계좌에서 썼던 내역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좌 내역에서도 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결제한 내역들도, 이체한 내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기준을 딱 정해서 물어보거든요. 계좌 내역 최근 1년간 100만원 이상 쓴 내역들,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가 이제 채무자하고 논의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은 생활비에 썼던 거다, 애들 학원비에 쓴 거다, 기존 카드값을 변제한 거다, 원리금 균등 상환 나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정당하게 썼다고 최대한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여러분 카드도 사용 내역을 출력하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썼는지가 전부 출력이 다 되잖아요. 그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한 건 사용할 때마다 50만원 이상, 또는 현금 서비스 받을 때마다 50만원 이상, 요 내역들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30만원 이상 사용처를 물어볼 때도 있고 50만원 이상 물어볼 때도 있고 100만원 이상 물어볼 때도 있는데, 아무튼 법원에서 정해준 그 금액 이상 사용처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필수적인 생활비를 위해서 내가 카드를 결제했다, 또는 내가 뭐 지입차 기사인데 자동차 정비비 쓰려고 결제했다, 또는 기름값으로 결제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물건 사오려고 내가 결제했다, 또는 기존 채무 상환하기 위해서 카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대출금의 사용처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에서 2천만원 빌렸다면 그걸 어디 썼는지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2천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기존의 삼성 카드값을 냈고, 나머지 500은 국민카드 카드값을 결제했고, 뭐 나머지 1000만원은 기존의 신한은행 채무를 변제했고, 나머지는 생활비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경에 얼마 썼고 몇 월 며칠경에 얼마 썼고, 이런 식으로 합계를 내리면 내가 빌린 2천만원하고 어느 정도 합계 금액이 맞게 되거든요. 돈을 빌려왔으면 내가 썼을 거니까 빌려온 금액하고 나간 금액하고 이게 금액이 일치하는지, 요거를 설명을 시키는 거죠. 다만 만원, 2만원 단위까지 전부 다 일치를 시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확인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만원, 1,000원 단위까지 다 일일이 합산을 낸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들어온 돈, 나간 돈이 일치해야 되고, 나간 돈이 허튼데 쓴 거 없이 내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일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방금처럼 내 계좌 내역에서 사용했던 사용처, 그리고 내 카드 사용처,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 이런 식으로 사용처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 계좌 내역들, 카드 내역들, 사용처 다 조사해봤는데 기존 채무 변제했다, 생활비 썼다, 뭐 사업상 경비로 썼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설명이 되면 끝인데, 그게 아닌 금액들 설명을 못하거나 주식 코인했다거나 토토, 파워볼, 바카라
했다거나 아니면 내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돈을 준 게 있다든지 또는 개인 채무만 변제하는 경우 이거 많이 있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돈은 하나도 변제 안 하면서 내 친구 돈만 5천만 원 갚아줬다, 내 부모님한테 빌린 것만 3천만 원 갚아줬다, 이런 금액들 또는 지나친 사치, 낭비, 과소비, 쇼핑, 성형 목적의 수술 이런 금액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 금액은 싹 합쳐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런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6번째, 특이사항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 방금 설명했듯이 주식, 코인, 토토나 사치, 과소비, 낭비, 뭐 편파 변제, 지인한테만 변제, 소명 못하는 내역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채무자나 웬만하면 다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채무자가 금액이 작아서 문제가 안 되니까 인가받고 개신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이런 사안이 하나도 없는 채무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 중에 사유에 한두 가지는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역들이 100% 있느냐 아니면 아주 10%, 5% 일부만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근데 이렇게 모든 채무자에게 있는 내용 말고 개인마다 특별하게 있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서 사용한 금액이 많았어요. 본인이 캄보디아 외국에 가서 뭐 투자 활동을 하겠다 또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해외에서 써버린 거죠. 근데 해외에서 쓴 건 사실 그 사용처 소명이 국내에서 쓴 것만큼 그렇게 막 앞뒤가 정확하게 일치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해외에서 국내처럼 뭐 계좌 이체나 카드를 썼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쓴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거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말 정당한 사업을 했고 정당한 투자 활동을 했는 것이니까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아서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없지만 내가 가서 허튼 데 탕진한 게 아니고 정말 사업하고 투자 활동한다고 돈을 날린 것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엔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는 거죠. 이 채무자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에서 쓴 돈이 2,700만 원 정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선 처음에는 청산가치에 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반영할 수 없는 정당하게 썼다는 사정들을 설명을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7번째 논점이요. 그러면 도박을 하든 탕진을 하든 이렇게 개인마다 특이한 사정으로 외국 가서 돈을 썼든 간에 아무튼 이런 애매한 금액들이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 월급을 170만 원을 받으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월 45만 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45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박이나 탕진이나 과소비나 뭐 해외에서 사용했던 돈인데 설명을 못한다거나 이런 금액들이 3,600만원이 발견이 돼서 청산가치에 3,600만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는 청산가치 3,6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3,600 이상 변제를 하려면 적어도 매월 1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변제금이 45만원에서 끝날 수 있던 일이었는데 이게 변제금이 100만원까지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내가 부양가족이 많다, 변제금을 좀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양가족은 두 번째 문제고요. 부양가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가진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준다는 전제에서 그거 이상은 변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내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를 이유로 변제금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청산가치가 많이 반영이 되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카드 내역이나 계좌 내역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계좌 내역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체할 때 100만원 이상 썼던 거 어디에 썼는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카드 내역 같은 경우는 한 번 긁을 때 또는 한 번 대출 받을 때 50만원 쓴 거 어디에 썼는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OK저축은행에서 2천만원 빌려온 거 그 2천만원을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썼는지 요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 탕진으로 썼다거나 또는 설명을 못한다거나 내 친구나 부모님 배우자한테만 돈을 변제해줬다거나 사치, 과소비, 낭비를 했다거나 또는 해외에서 뭐 썼는데 정당하게 썼는지 설명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금이 높아지는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결국 잡아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역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사용 내역들을 미리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